이제부터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공무원 연금공단이 주관하는 서귀포 시민대학 8번째 강좌 클래식과 함께하는 인문학, 현악 사중주와 떠나는 미국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식, 그 중에서도 현악기 현악 사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강좌는요, 음악에 대해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연주자들의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인문학 강좌와 공연이 조화롭게 마련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요, 요즘 코로나19로 여행 가기가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 아름다운 음악과 그 이야기를 통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니 벌써부터 들뜨고 마음이 설레는데요. 오늘 출연하시는 연주자분들 또한 현 제주도립교향악단에서 활동하시는 연주자분들이라고 하니까요, 한층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미국으로 여행이라는 제목을 붙였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접했던 현악 사중주, 이 드보르작의 음악 이야기로 어떤 여행이 될지 기대가 되시죠? 네, 그럼 클래식과 함께하는 인문학, 현악 사중주와 떠나는 미국으로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좌를 맡아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프로필만큼 첼로리스트로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주고 계신 분이시죠. 첼로의 디바 예지영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양력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주립대 석사 동대학 전문 연주자 과정을 수료했고요. 도쿄 스트링 퀄텟, 이머슨 스트링 퀄텟, 요요마, 루스트 로포비치 마스터 클래스 참가 및 연주, 그리고 예지영의 첼로 이야기 강좌를 하셨고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를 연주하셨고 현 도립제주교향악단 첼로 수석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이제 이 강의에 의뢰를 받고 저는 이제 연주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흔쾌히 오케이 했는데 강연도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평소에 뭐 하던 강연이지만 또 너무 또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또 수업이라고 해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재밌는 수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급하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인문학 강좌를 들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수업이 들으셨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인문학이란 뭘까를 조금 딕션을 찾아왔는데요.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또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로 시작하는 엄청난 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참 방대한 것을 표현하는 건데, 어쨌거나 사람에 대한,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지문 같은, 역사 같은 그런 거를 뭐 생각하고 찾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클래식과 같이 인문학을 연결할 수 있을까? 예술이란 것은 인문학의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인문학 얘기를 시작했냐면, 먼저 이제 그냥 단순히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보다 악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현악기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고, 또 현악 사중주가 또 현악기가 4개가 모인 게 또 뭔지, 또 오늘 연주할 이제 곡에 작곡을 하신 드볼작에 대해서, 또 브람스와 뭔가 또 관련이 있다 하시는데 어떤 건지, 또 오늘 왜 제목이 미국으로의 여행인 건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렌즈를 끼니까 잘 안 보이는데, 현악기를 잘 이렇게 가까이 만져보시거나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셨나요? 이렇게 연주회는 많이 보셨나요? 예, 실제로. 그러면은
줄이 몇 줄인지 혹시 아시는지? 네. 일단 제가 수준 체크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그 문진표처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줄을 아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현악기에 좀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악기를 다 접했어도 모를 수 있는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옛날 중세 시대 그림인 것 같아요.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보면은 왼쪽 그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상한 그림들이 있죠. 저게 이제 현악기 옛날 형태를 그림으로 조금 남겨놨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 현대 이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은 이제 바이올린족이라고 해가지고 어, 바이올린이란 이름을 근원으로 알죠. 뭐 바이올린, 비올라, 뭐 비올론첼로, 그리고 콘트라바스까지 이제 우리가 바이올린 패밀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이올린은 이제 현대라고 하긴 그렇고 한 1700년대, 1500년대 그때부터 이제 개량됐다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악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전의 현악기는 비올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바이올린족하고는 좀 구분을 해요. 그리고 현재는 또 비올이라는 족의 악기를 실제로 원전 연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악기가 복원이 돼서 그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바이올린을 배운 사람들이고, 그런데 크게 차이점은 바이올린 쪽의 악기는 쉽게 설명하면은 기타는 이렇게 플랫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무슨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플랫이라고 하는데, 비올 쪽은 그게 있는 악기예요. 그리고 보통 줄이 6줄 이상 이렇게 여러 줄이 있고, 근데 이제 바이올린은 이렇게 플랫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따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없고, 이제 감각으로만, 이게 인문학의 결정체 아닙니까? 감각으로만 이걸 몇십 년씩 이제 그러니까 훈련해서 이 위치의 음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현악기 주자들은 죽을 때까지, 뭐 피아노 주자를 뭐 그거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피아노나 뭐 이런 거는 그 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조율사 아저씨가 이제 다 해주시고. 그런데 현악기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줄이 조금 내려가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예민해가지고 그 감각을 익히는 게 뭐 진짜 세계적인 대가들도 음정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올이란 악기는 그렇게 좀 차이가 있고, 오른쪽 그 그림을 보시면 비올라 다감바, 뭐 비올라 다 브라초라고 되는데, 저건 뭐냐면 비올인데 무릎 사이에 낀 거를 다감바라고 해요. 감바가 무릎이라고 해가지고, 다감바는 무릎 사이에 있는 거, 브라치오는 이제 어깨 쪽에. 그래서 악기는 비올처럼 생겼는데 어깨에 대고 하는지, 무릎에 대고 하는지,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 아시죠?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뭐 과르네리, 이렇게 보시면은 또 과다니니, 그러니까 과다니니는 바이올린도 많이 남겼지만은 첼로리스트한테는 과다니니가 좀 더 유명해요. 과다니니 첼로가 상당히 좀 좋은 악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스트라디바리우스하고 여기 이탈리아 이제 아마티 공방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사실은 뭐 미스테리로 남아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쪽 분야로 깊이 공부했으면 그 미스테리를 풀었을지 모르지만, 저희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어떻게 이런 형태의 이렇게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어떤 이런 커브, 이렇게,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만큼 이렇게 울림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뒷판도 자세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비올 같은 거는 그냥 납작하게 기타같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눕으면 이렇게 울렁거리지 않는. 그런데 이제 바이올린 쪽 악기들은 보면 이렇게 배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이게 약간 커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악기 만드시는 분 이 커브를 다 그냥 나무를 잘라서 그 모양 형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대적인 비율이랄까요? 그래서 악기 만든 장인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약간씩 달라요. 그것 때문에 사운드가 다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악기는 제가 알기로는 영국 아주 오래된 1700년대 이제 영국 분이 만드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이태리에 공부를 가셔갖고, 왜냐면 이태리가 거의 메인이었기 때문에 다 거기를 가야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태리 거의 그 방법을 배운 영국 사람이 만든 악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 F-올조차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직선적인 이런 형태가 아니었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나오는 데가 하여튼 스트라디바리 그 아마티 공방 그때부터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스트라디바리우스 이후로는 또 진짜 명기가 많지만 현대에도 명기가 많지만 그래도 제일 비싼 거는 제가 또 오기 전에 현재 시세를 좀 알아보려고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 이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과르네리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과르네리가 이제 개수가 좀 적고 스트라디바리는 조금 더 오래 살아가지고 악기를 남긴 개수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과르네리가 이제 몇 개 없으니까 값이 조금 더 올라간대요. 그래갖고 한 200억 정도. 스트라디바리가 한 156억 정도. 최근에 그런 시세가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이제 인플레가 오면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악기를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얘기가 또 샜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때부터 스트라디바리, 뭐 과르네리, 과다니니 요때부터 이제 현대 악기들이 해서 이거보다 더 우리 황금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다빈치가 그린 그것처럼 이거보다 더 황금 비율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악기에서.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나무의 어떤 나무의 태생 그리고 나무가 얼마나 말랐는지 뭐 하여튼 너무 많은 요소들이 복합해서 딱 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예, 그 이후로 더 이걸 뛰어넘는 게 없어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저는 들어는 봤지만 연주는 해본 적이 없고 스트라디바리는 예. 그리고 과르네리는 보통 남성적인 그런 소리가 좀 강하게 좀 거칠게 내도 되는 악기라서 정경화 쌤이나 뭐 기동 크레머 이렇게 조금 열정적 연주를 하시는 분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라디바리는 훨씬 더 여성스럽게 이렇게 거치게 되면은 소리가 오히려 더 안 나고 아주 곱게 잘 해야지 나는 그런 악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정도 설명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악기가 이렇게 바이올린 쪽이 생겼는데 현악 사중주는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 현악 사중주는 무슨 악기가 들어가는 거지요? 바이올린, 예,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 예. 그럼 이제 세 개인데, 그럼 어느 악기가 하나가 더 있을까요? 콘트라베이스 소리도 났는데, 예, 바이올린이 두 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 이제 엘토 같은 이제 비올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첼로가 이렇게 네 대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현악 사중주는 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첼로라는 악기 자체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이든 이전, 모차르트 이전 사실은 그럴 때는 첼로라는 악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반주 같은 악기였어요. 이게 보통 위에 고음 악기들, 바이올린들이 이제 멜로디를 하면 이제 꼭 왜 이렇게 뭐지? 귀족 부인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가면 뒤에서 하인이 이렇게 치마를 잡아주듯이 첼로는 그냥 밑에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는 거. 예, 그래서 둥 하면서 그냥 깊은 밑에 소리를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악기로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감사하게도 바흐 선생님께서 바하 첼로 뭐 모음곡 같은 그런 첼로 곡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 주시기 시작해서 그 전에 사실은 별로 첼로 곡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기다가 하이든이라는 작곡가는 다 아시죠?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처음으로 이 방금 말한 그 네 대를 묶어서 작곡을 해봤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사운드도 그렇고 큰 오케스트라를 쓰기는 그렇고 뭐 할 때 아주 그 뭐지 오늘처럼 이렇게 적은 어떤 홀이나 그 귀족들의 공간에서 연주하기가 딱 좋고 또 작곡적으로도 대위법을 가는데 어쨌거나 자기들의 어떤 기량을 마음껏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그런 악기들이 대대. 그래서 하이든부터 그 엄청나게 작곡이 많아졌고 모차르트가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많이 남겼고 그 다음에 또 베토벤은 바흐를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토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현악 사중주의 또 부흥이랄까요? 사실은 베토벤이란 분이 영화를 보신 분은 좀 기억하실 건데 그 이제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뭔가 환청 비슷한 걸 들으면서 막 작곡하는 마지막 모습이 있는데 그때가 현악 사중주 그랑푸가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사실 저도 연주를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는 해봤지만 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연주를 할 수 없는 곡이에요. 왜냐면 워낙에 어렵고 워낙에 길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아마 그거를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 하는데 어쩌면 우주의 언어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방대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근데 그거를 이제 작곡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현악 사중주가 베토벤한테는 엄청 중요한 장르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오늘 만날 드볼작 그리고 브람스 또 뭐 슈베르트 많은 사람들이 슈베르트 곡도 너무 멋있는 거 너무 많거든요. 뭐 죽음과 소녀 뭐 하여튼 너무 많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사랑하는 또 쇼스타코비치라는 러시아의 작곡가가 계신데 그때까지 현악 사중과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쯤 그 연주를 살짝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연주자분들 나중에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씩 맛배기로 하이든 거 잠깐, 베토벤 거 잠깐, 그리고 쇼스타코비치 잠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어쨌거나 뭐 그런 식으로 현악 사중주를 작곡가들도 사랑하고 또 들어보시면은 되게 저는 사실 첼로한테 제일 어려운 장르가 현악 사중주예요. 왜냐면은 피아노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라는 악기가 정해진 음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정에 제가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현악 사중주는 노 베이스 아까 말했듯이 아무 베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첼리스트의 감각으로 음정을 잡아내면 그 위에 그 바이올린들이 그 화성을 쌓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현악 사중주 그리고 잘하기도 어렵고 예, 왜냐면 음정 하나하나 사실은 예,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음정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니 혹시 이걸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음악을 전공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 음정하고 이 음정하고 이게 구분이 되시나요? 약간 변하고 있는데 인지가 되시나요? 되시는 분은 지금 음악 하셔도 됩니다. 되시는 분은.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은 거와 이 정도 낮은 걸로 음정이 전체의 어떤 조화가 완전히 깨지기도 하고 막 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음정이 어려운 그런 장르예요. 그래서 엉사를 좀 피웠고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장르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저희가? 이제 두불작 들어가야죠. 제가 좀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드볼작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들어보신 곡이 있으신가 드볼작 곡 중에? 신세계? 예, 신세계로부터. 그 몇 년도였어요? 그때 북한으로 그 연주가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선명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로린 마젤키 지휘장가 하고 뉴욕 필하모닉이 북한 공연에 가가지고 연주했던 곡이 신세계로부터. 그게 이제 드볼작이 그 얘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드볼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드볼작은 체코 사람이고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혹시 음악을 들으신 분들 중에 드볼작은 어떤 사람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혹시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을 조금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드볼작은 14남매 중에 장남이었대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정육점을 하셨고 그리고 무슨 정육점도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된대요, 기술이. 그래서 그거를 갖고 계셨고 그걸 또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뭐 그런 걸 갖고 사업증 같은 걸 갖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물려주셨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작곡도 살짝 하시고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사실은 정육점 그 자격증만 준 줄 알았는데 음악적 재능도 아버지한테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예 타고나기를 이제 천재적으로는 타고났는데 그거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발현하고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형편이 그렇다고 또 엄청 뭐 부자고 그러지도 않아 가지고 뭐 교회 가서 반주도 하고 또 뭐 비올라 같은 거 가서 연주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뭐 피아노 레슨도 하고 그러면서 또 좀 힘들게 이렇게 살면서도 곡도 한 번씩 쓰고 뭐 이렇게 살았었대요. 한 30 몇 살 때까지. 그랬는데 한 교향곡 한 3번 정도까지 썼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좀 재능은 있는데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저거 하려고 이제 음악상 같은 걸 수상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심사위원이 브람스였대요.
근데 브람스가 드보르작의 그 3번 심포니를 딱 보고 이제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얘는 나랑 같은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얘 줘야 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브람스가 엄청 드보르작을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어떤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브람스라는 사람 아시는지 모르지만 브람스도 엄청 제가 느낄 때는 정말 책임감이 강하고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막 도시에 바쁜 막 이렇게 세련된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소박하고 좀 따뜻하고 시골적인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브람스가 봤을 땐 드보르작도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태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 책임도 지고 그렇게 자라서 결이 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보르작도 민요를 좋아했고 서로 조금 그런 좀 공통 코드들이 좀 있어가지고 또 천재성도 봤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브람스가 많이 드보르작을 지원해줬고 어디 이제 브람스 어떤 전기를 보니까 집노크라는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 이제 악보를 작곡가들은 곡을 팔아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돈을 버는데 자기가 브람스의 전속 그런 이제 집노크라는 음악 그 뭐지 악보사에다가 드보르작 얘 거 한번 출판해봐 곡 진짜 좋아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보내면서 얘 진짜 괜찮은데 한번 잘 봐봐 진짜 괜찮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건 얘가 좀 가난해 그러니까 꼭 써야 돼 그런 편지를 썼대 브람스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드보르작은 체코에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거기 체코에서도 막 이제 잘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오늘 만날 이제 본론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오늘 만날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드보르작이.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에 뉴욕 음악 그러니까 잠깐만 이 다음 그게 뭐죠, 선생님? 브람스 대충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드보르작이 가게 되는데요. 그 가게 된 것도 처음엔 미국 이제 뉴욕의 어떤 대단히 이렇게 돈이 많은 여사님이 이제 미국에도 제대로 된 학교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비를 틀어가지고 미국 뉴욕 국립음악원을 딱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세계적으로 1등을 모셔야 된다. 그럼 누구를 초대 총장으로 모시느냐 막 하다가 그때 당시에 브람스가 최고다. 그래갖고 브람스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브람스가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지금 상태가 미국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추천할게 해서 이제 드보르작을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보르작이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체코에서 받은 연봉이 1,500 굴덴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준 게 3만 굴덴이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계산하기로 한 30배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연봉을 제시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드보르작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시골 좋아하고 그리고 드보르작 중에 제일 중에 빠졌구나.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거구나. 또 드보르작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뭐가 재밌냐면요. 그때 당시에 드보르작이 9살 때 처음 증기기관차가 이제 체코를 지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9살 드보르작이 처음 이상하게 자동차도 보고 놀라는데 이제 기차를 보니까 얘가 막 뿡뿡하면서 이제 수증기도 막 하고 막 피스톤으로 막 얘가 막 바퀴도 돌고 막 휙휙 지나가고 막 그 수증기 냄새 그 소리 그리고 그 피스톤의 그 과학적인 그 구조 이런 거에 완전 애가 매료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뭐라지 이렇게 그런 덕후라고 하기 그거보다 좀 더 심한 기차 덕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네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했을까? 하여튼 그 약간 그런 강박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가면서 갈 때도 드보르작이 그 기차가 너무 보고 싶었대. 미국에 있는 또 새로운 기차는 어떨 건가. 그래갖고 수업 이제 중에서도 수업을 막 하다가도 지금 몇 시에 그 기차가 들어와니까 난 그걸 꼭 봐야 돼 하고 수업을 막 멈추고 갈 정도로 기차 매니아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연주자분들을 불러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게 기차의 어떤 부속품이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리듬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게 기계처럼 맞아야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또 보여드리려고 그런 얘기도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 저는 사실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맨하탄 근처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보르작이 만났던 미국보다 훨씬 더 그랬겠지만 어쨌거나 뭐 엄청나게 높은 빌딩과 그리고 계획된 길과 가로 세로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그 신세계를 보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세계니까
되게 압도도 당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또 너무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 속에 또 뭐 미국 인디안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한 그 미국 뉴욕 음악원에 보면은 흑인 학생들도 처음으로 받았대요. 흑인 학생들은 원래 음악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는데, 우리 미국은 그럴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뉴욕 음악원에서 흑인 학생들도 부르고, 그러게 하면서 이제 두블작이 흑인 연가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일부러 학교 수업을 마치고 흑인 연가가 너무 듣고 싶어서 흑인 학생을 불러서 계속 이렇게 만나서 멜로디 듣고 그렇게 했었대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흑인 연가도 그렇고 인디안 음악도 그렇고, 그 두볼적이 살았던 체코, 슬라브, 보헤미안 그쪽도 그렇고, 그 비슷한 음계의 그런 정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서가 비슷한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르다고 볼 수도 없고 같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시면은 이게 흑인 연가 같기도 하고 인디언 음악 같기도 하고 또 무슨 집시 음악 같기도 하고, 그걸 잘 버무려서 만들어낸 작곡가가 드볼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예, 얘기가 지금 사실은 조금 루즈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기를 제가 체크를 안 해서, 그래서 이 대목에서 드볼작이 만났던 신세계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신 곡이죠. 예.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런 거 막 응원가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강한 느낌의, 그래서 당시 그 미국에서 압도당했던 그 기분을 사학장에, 사실은 그때 모든 경제와 정치와 뭐 그런 것들이 미국으로 다 이렇게 쏠릴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압도감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신세계로부터, 예, 2악장을, 저는 아까 말한 그 북한 공연 때 2악장 잉글리시 혼이 불렀던 그 멜로디를,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첼로로 잠깐 그 멜로디를 들려드려 보려고. 예, 이게, 예,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드볼적이 만든 선율인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사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제목이 Going Home이라는 노래로 많이 또 부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드볼작은 미국에 가서 뭐 명예와 부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고향에 대한 그 향수병이 좀 짙었대요. 예, 좀 짙었고,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부인과 자식들이 같이 미국으로 갈 수는 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 제주 태생이신 분도 계시고 이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2003년도부터 제주도 살아갖고 한 17년, 18년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서울 갔다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딱 제주공항 떨어지면 이제 숨이 탁 쉬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불장은 오죽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들려드릴 그 아메리카도 이제 수업 이제 방학 중에 이제 스필빌이라는 그 체코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제 그런 타운이 있었대요. 그게 시골 약간 그런 부분, 그런 데 타운이 있어서 이제 휴가차 이제 거기를 가족들하고 갔다가 드불장은 워낙 이제 산책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 이제 하다가 한 3일인가 4일 만에 너무 그냥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냥 훅 썼던 곡이 오늘 연주할 아메리카였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직접 말하기를 되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직선적이면서도 그냥 따뜻한 그런 곡을 쓰고 싶었어. 그리고 너무 빨리 작곡이 되었어. 그래서 이거를 파파 하이든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 이런 게 메모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써내려간 그런 곡.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아메리카 이런 걸로 드볼작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냥 되게 따뜻한 아저씨,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둥글둥글하고 배도 좀 있고 그래서 그냥 따뜻한 아저씨, 뭐 날카로움 없고 뭐 이렇게 그렇게 큰 슬픔 없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저 심포니 7번 혹시 들어보실 수 있으면 한번 지금 오늘 아까 들으신 거 9번 교향 뭐 이런 거 8번 이런 거랑 다르게 7번 교향곡은 유독 되게 깊어요. 엄청 깊어요. 그리고 브람스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형식적이고 고전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되게 철학적이고 깊고 슬프고 그런 곡이 그 드볼작 심포니 7번인데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곡에 매료돼 갖고 저희가 상반기 때 교향악단에서 연주를 하면서 저도 연주는 처음 해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깊어서 되게 사랑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또 그 두불작이 오늘 사실은 제가 악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또 유명한 곡이 하나 더 있어 갖고 이거는 일단 들어보실게요. 저는 사실 말하는 것보다 연주가 낫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 말은 많지만 말하는 건 힘들어. 방금 곡은 두볼작의 유명한 유모레스크. 예, 유모레스크는 보통 작은 소품의 어떤 형식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금 연주했던 곡이 저는 첼로 처음 배우는 스즈키에도 있고 뭐 많이 연주되니까 그냥 가볍고 신나고 그냥 재밌는 곡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유모레스크가 저도 옛날 유머에서 나온 건 줄 알고 물론 어원은 그렇겠지만 그냥 재밌자고 한 곡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첫째 딸인가 둘째 딸인가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세 아이를 모두 하늘나라로 보냈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 보내고 또 뭐 미사곡 하나 만들고 또 두 번째 아이 보내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제가 저 세컨 바이올린 선생님한테 부탁드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를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슬픈 노래를 만드는 시기에 딸을 생각하면서 보낸 딸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래요. 그래서 그러고 다시 보니까 약간 처음 란따란따 이게 약간 왜 아기가 좀 처음에 아장아장 걸었던 그거 생각했던 것 같고 디디라라라 하면은 약간 나 너 다시 보고 싶어 막 그리워 막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마음을 추스려야지 하고 그냥 끝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두볼작이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 앞으로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악 사중주의 그 흐름과 또 전곡 연주 30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물러나갔다가 다시 세팅을 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강의였습니다. 연주 실력만큼이나 강의 실력도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네. 그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알고 들을 때하고 이제 모르고 들을 때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귀포시에서 주최하고 공무원 연금공단이 주관하는 서귀포 시민대학 8번째 강좌 클래식과 함께하는 인문학 본 강좌는 12월 중에 서귀포 평생학습관, 서귀포시청 그리고 공무원 연금공단의 유튜브 공식 채널로 녹화 송출되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채널을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진행된 강좌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사회 각계 주요 분야의 이야기를 전문가들의 강좌를 통해 듣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채널이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들어오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악 사중주 연주 공연에 앞서서 연주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큰 박수와 함께 연주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린의 장선경님, 네, 그리고 바이올린의 김재현님, 그리고 비올라의 김수영님, 그리고 첼로의 예지영님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예지영 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투볼작의 슬픔 얘기하다가 살짝 멈췄잖아요. 연결해서 잠깐 우리 재현쌤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가사 내가 적어 왔는데 하여튼 내용은 그거예요. 그 옛날에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하면서 뭐 눈물 근데 내가 이제 내 아이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눈물이 나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한 음색이시죠? 이 반응이 왜 이랬지? 너무 이게 애기 아빠에서 느껴오는 그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반응이 왜 이래? 예. 그래서 되게 슬프면서도 이렇게 구슬픈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멜로디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하이든부터 베토벤 그리고 쇼스타코비치 까지 이제 전곡을 사실은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지만 여기 이제 관계상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그래서 뭘 이렇게 들어보시면 일단은 하이든부터 할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하이든 전 시대는 첼로란 악기나 저음 악기들은 그냥 밑에 깔은 악기고 그래서 전형적인 그렇게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든이라고는 했고 제가 제목을 마침 말씀 안 드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힌트 여기가 바이올린이 되게 새처럼 이렇게 예쁘게 하이든의 종달새 제일 유명한 그래서 바이올린이 되게 이렇게 예쁜 새처럼 이렇게 잘해주셨죠? 예쁘게 생긴 셈이 그렇게 이제 편성을 보시면 거의 이제 저음악기들 반주를 하고 바이올린이 좀 노래하는 이런 구성으로 많이 돼 있는데 사실은 뭐죠 베토벤도 사실은 더 깊은 후기 곡으로 준비하면 더 깊은 게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심각해서 조금 많이 연주하는 곡 잠깐 베토벤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느낌이 살짝 변한 게 시대가 변해진 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나중에 좀 후기로 가면 더 밀도 있는 그게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쇼스타코비치는 그 러시아 작곡가고 또 언제 그 공산주의 되는 그 레닌그라드 레닌 그 시절에 살았던 그러니까 되게 그 공산당의 그게 엄청 강할 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쇼스타코비치 연주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나 언제까지는 금지곡으로 저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풀린 게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근데 요즘은 많이 연주가 되죠.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면 쇼스타코비치는 공산주의에 순응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거에 이렇게 저항을 마음으로는 했는데 어쨌거나 예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산당 당원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예술적 언어로 계속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시거나 찾아보시거나 들어보시면 너네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 예술로 너네 까고 있어. 뭐 이런 내용 그걸 느낄 수 있는 곡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릴 곡도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때 게슈타포인가? 아닌데 뭐지? 러시아의 그 뭐죠? 하여튼 그 사람들이 비밀 경찰들이 이제 이 쇼스타코비치 찾으러 막 문을 쾅쾅 막 두드린대요. 막 항상 공포에 막 질려 있고 막 그런 시절에 쾅 그 문을 두드리고 막 그 불안한 그 심리를 담은 완전 시대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셨죠? 이제 현대곡으로 가면 이제 정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그런 거 막, 최근에 우리 했었구나. 최근에 제주 국제현대음악제에서 우리 막 별 신하라를 다 까먹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시대에 많은 작곡가들이 사랑한 현악 사중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 또 정해져 있는 음정이 없는 4대의 악기가 음정을 맞춰가는 거, 그리고 박자, 흐름, 노래, 크기 이런 거를 밸런스, 조화,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 그런 작업들이 정말 정말 힘들고, 그만큼 힘든 만큼 또 매력적인 장르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분 조금 설명드리고 들으면 더 감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악장부터 살짝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전체 공연을 할 건데, 아, 네. 일단은,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제 오음 음계, 우리는 이제 아리랑, 이게 다섯 음 빼고는 없어요. 예, 그 안에서 거의 놀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우리 비올라 쌤한테 부탁드렸는데. 예, 역시 정규 교육을 다 받으셨군요. 네. 예, 그래서 미국 유명한 포크송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거의 오음 음계, 한번 봐보세요. 오음 아닌 게 있는지 한번 찾아내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거의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근데 오늘 1악장에 나오는 멜로디를 쌤 소리만 잠깐 느리게 해도 되고. 예. 요 멜로디가 있어요. 이것도 거의 오음 음계 안에서 움직여요. 그 약간 특유의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예. 그래서 요거를 1악장에서 요 테마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이제 테마라고 하면 이제 동기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그리고 전문 용어로 모티브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방금 말한 이 멜로디 모티브 하나, 요거 아이디어 요거를 가지고 1악장 전체를 이제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확장되는지. 확장되는 것도 보시고, 또 아까 제가 잠깐 들었듯이 그 부속품이 맞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이거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2번 둘전에서 한 3번 전까지 가요. 네. 혹시 이렇게 은퇴하시고 저거 피아노를 배우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왼손 오른손 맞추기도 진짜 어렵거든요. 내 몸 오른손 왼손 맞추기도 힘든데, 너의 몸 4개가, 너의 몸 4개도 오른쪽 왼쪽 8개가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거를 몇 시간씩 앉아서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해 온 공연입니다. 네, 그 다음에 2악장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거는 뭐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2악장은, 모든 그 작곡가의 2악장은 그냥 마음으로 듣는 것 같아요. 뭐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스킵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들리고. 내 생각에는 이걸 2번 들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았고, 악보를 저렇게 뽑아는 놨는데요. 혹시 이제 시창이 좀 보시고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나중에 그냥 이제 음악으로 들으시죠. 왜냐면 한 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오픈하기가 싫네요. 갑자기 아까워. 네, 그래서 과연 그게 2악장의 약간 선율이 어떤 느낌이신지 각자, 왜냐면은 음악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어떤 삶의 경험과 여러 가지 또 그날 상황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정말 그게 예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오늘 아니면 내 추억에 어떤 걸 끄집어 내셔도 될 것 같아요. 2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3악장은 아까 이제 두블작이 기차에 이제 이렇게 거의 미쳐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꽂혀 있었던 게 새소리였대요. 새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새 소리를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새 소리가,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왜 산에 가서 들어보시면 새마다 또 물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은 그 음악을 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볼작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스필빌, 그 체코 타운에서
산책을 하다 들은 새가 나는 소리를 체보를 했는데 그 위에 거는 체보된 건데 소리를 잠깐 짧게. 뭐 이런 식의 새소리가 따라 이렇게 하면서 났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제 선율로 만든 거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사막장에 들어보시면 요 멜로디가 여러 군데서 반복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복도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뭔가 구조적으로 맞추는 걸 좋아해갖고 그거를 막 풀어갖고 묻히고 막 해고 맞추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난이도가 좀 높은 악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사악장은 사실은 구조에서는 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론도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 치면 옹해야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시고 옹해야 뭐 저쩔시고 옹해하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무슨 얘기를 막 하다 또 옹해야 하면서 계속 후렴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후렴을 계속하고 또 중간에 다른 얘기 또 막 했다가 또 그 후렴이 다시 오고 그러니까 형식으로 뭐 A 같다 B 같다 A 같다 C 같다 A 같다 D 같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를 론도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옹해야에 해당하는 그 멜로디를 먼저 들려드릴까요? 멜로디를 네. 아니요. 그 멜로디만 잠깐 할 수 있어요. 요 멜로디가 이제 옹해와 같이 계속 이제 반복될 거예요. 사악장 전체에. 그리고 이제 사악장 전체에 사실은 그 무드랄까요? 그거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리듬이 있는데. 이제 해서 이제 할 건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은 오늘 제목을 미국으로의 여행으로 만든 게 이제 차차차 하고 이제 여행 떠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1악장 처음에 다가 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그럼 첼로가 뽕뽕 하고 이제 꼭 기차 기적 소리처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아주 옅게 저 멀리서. 그러면 이제 비올라가 이제 다리라다라라 하고 이제 노래로 아메리칸 노래로 이제 시작해갖고 2악장, 3악장을 거쳐 4악장이 이제 딴따랐다 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지 속도가 붙었달까? 예, 그런 무드의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거 한번 들으시면서 찾아 듣는 재미, 예, 그렇게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연주할 때 아까 말하고 연주하고 이런 게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라서 이제 마이크 놓고 이제 연주 모드로 이제 조금 해서 연주를 한 2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 4악장, 전악장을 연주할 거라서 이럴 때는 팜플렛을 보시고 아, 네 곡이 끝나야 박수 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직 3악장이 남았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연주였죠? 연주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연주로 모든 걸 다 말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뭔가 아쉬워서 마이크를 한번 다시 잡았어요. 어떻게 미국으로 여행 시켜준다고 막 큰 소리 쳤는데 미국 가셨는지 홍콩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재밌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실황 연주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재밌는 여행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